안녕하십니까. 화성호상교육지원청 장학사 이화영입니다. 하반기 고교학점 제2회 연수에 학부모님들께서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연수는 지난 5월 4회에 걸친 연수에 이어 3회에 걸쳐서 주제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마을교육과정과 관련해서 마을에서 성장하는 아이들에 대한 내용을, 그리고 어제는 학교 간 연계를 통한 공동교육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3회차로 고교학점제와 미래교육에 대한 주제로 연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연수 도중 궁금한 사항이나 다양한 질문 그리고 댓글을 알려드리는 그 주소창에 연결해서 많은 댓글과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 연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교학점제와 미래교육에 대한 주제로 인창고등학교 김덕년 교장선생님께서 연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받은 고교학점제와 미래교육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학부모님들과 만나게 될 인창고등학교 김덕년 교장입니다. 인창고가 어디에 있느냐 궁금하시죠? 예, 화성 오산에 비해서는 조금 북쪽에 있죠. 구리시에 있습니다. 인창고등학교에서 고교학점제를 어떻게 준비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삶을 어떻게 풍부하게 할까를 이제 함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순서를 이렇게 좀 앞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가를 좀 살펴봤더니 풍성하게 우리 학부모님들도 마을과 함께하는 교육과정, 그리고 또 공동교육과정 이런 것을 이미 공부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는 궁금한 것이 고교학점제가 된다면 우리 아이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다는 말이냐? 또 지금 현재 아이들 또는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 어떻게 영향이 있을까? 이런 부분이 아마도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네, 차근차근 풀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한 PPT 보시면서,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 보기로 하죠. 저는 구리 인창고등학교에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전 경기도교육청 장학사로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학교 현장에서 수업과 평가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 많은 공부를 했고요. 또 그런 또 정책을 통해서 학교가 수업 중심, 수업과 평가 중심으로 바뀌어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보면서 저는 어떤 키워드가 가장 핵심이 될까 이런 것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왜 고교 학점제를 할까? 또 미래교육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런 부분인데요. 두 가지의 키워드로 한번 접근을 해보죠. 먼저 공교육입니다. 공교육이란 과연 무엇인가? 또 이런 어떤 코로나 시기에 공교육이 해야 되는 역할은 무엇일까? 그리고 또 학점제라는 부분은 이제 학교 교육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바로 이러한 학교 교육 과정 어떻게 해 나갈까? 학교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 이런 부분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부모님들, 우리 아이들을 왜 학교에 보낼까요? 우리는 왜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교육을 시킬까요? 우리가 원하는 교육은 행복한 교육 아닌가요? 저는 항상 이런 어떤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교육을 원할까? 행복한 교육 아닌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의미가 있다. 그렇다면 인간은 다 귀한 존재이다. 차별을 받을 이유도 없지만 다른 사람을 차별할 권리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귀한 우리 학부모님들의 자제,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는 행복한 교육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누가 더 소중하고 누가 덜 소중하다라는 어떤 가치의 경중을 따지지 않는 교육, 그것이야말로 행복한 교육이 아닐까? 그래서 이런 소중한 생명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이런 어떤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공교육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미래교육과 학점제에 대해서 조금 쉽게 현재 교육부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경기도 교육청은 또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 이걸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실제로 우리 인창고에서는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학교 교육과정 만들기, 이런 제목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1번과 2번 같은 경우에는 설명하는 어떤 얘기가 될 것 같고요. 3번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는 그러한 부분이 됩니다. 자, 공교육은 무엇일까? 교육의 공공성. 우리는 이제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특히 코로나 시기에 우리 아이들이 이런 어떤 재난을 견디면서 학교에 가야 되는 이유가 뭐지? 이런 문제죠. 어떤 나라는 보니까 깊은 외진 산속에 있는데 그 마을에서 아이들이 학교를 가려면 멀리 절벽을 통과를 해야 돼요. 외줄을 타고 절벽을 통과하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저 외줄에서 떨어지면 그냥 죽는 건데, 교육이라는 것이 어떻길래, 어떤 것이길래 저 아이는 저렇게 갈까? 또 어떤 지역은 보니까 전쟁터 한가운데 아이들은 학교를 가더라고요. 도대체 교육이 무엇일까? 그 중에서도 공교육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라는 질문. 두 번째 해야 되는 질문은 학교는 학생들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죠. 지금 아이들이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학교에 오는데, 이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학생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라는 그러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이런 얘기가 되고 있어요. 최근에 특히 코로나 시대에 가만히 보니까 예전에는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학생들이 배웠지만 이제는 서로가 배우는 입장이 되더라. 그리고 많은 부분 갈등 조정, 그리고 경청, 이런 쪽으로 학교의 역할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공교육과 학교의 역할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행복한 교육을 받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죠. 초, 중등 교육, 그리고 고등교육. 여기서 말씀드리는 고등교육은 대학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는 초, 중등 교육이 대입에만 몰입되어 있는, 대입에 끌려가는 이러한 모습을 참 많이 봅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살아가는 힘을 배우는 가장 보편적인 교육 단계가 초, 중, 고등학교 이 단계가 되죠. 그러면 대학은 뭘까요? 대학은 전문적 역량을 육성하는 곳입니다. 이 초중등 교육과 고등교육을 연결해주는 그 관문 중에 하나가 바로 선발이라는 거죠. 이 선발이 어떻게 되느냐? 역량을 보고 학생을 선발할 것이냐, 아니면 점수를 보고 선발할 것이냐, 이런 것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대입제도와 관련이 있죠. 자, 초중등 교육과 고등교육이 이런 어떤 부분이 있는데, 우리의 교육 정책은 너무나도 대입 쪽에만 몰려 있다, 쏠려 있다라는 것을 좀 느낄 수가 있어요. 안타깝죠. 제가 보기에는 가장 먼저 교육의 공공성을 어떻게든 확보를 해야 된다.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교육의 공공성이란 어떤 것이냐? 우리 아이들한테 사회적 안전망, 교육적 약자를 위한 안전망, 이것이 먼저 확보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예를 든다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원격 수업을 할 때 어떤 학생은 원격에 접속할 수 없는 환경인 경우도 있었다라는 거죠. 또 어떤 학생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면 점심을 굶어야 되는 이런 상황도 있었다. 이런 것을 갖다가 바로 막아주는 것이,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안전망. 그런 측면에서 사회적 안전망, 그다음 교육적 약자를 위한 안전망, 이것이 확보가 되는 것이 바로 교육의 공공성이다. 그래야지 학생들이 편하게 학습할 수 있죠. 두 번째로, 성장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거예요. 뭐 당연하죠. 모든 학생이 학습에서 소외됨이 없이 각자 가지고 있는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발현할 수 있는 교육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마침 경기도교육청에서 올해 3월 1일자로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 총론을 고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존엄이라는 말과 학습복지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어요. 자, 학습복지가 무엇인가? 하나는 학습 주체의 형평성이에요. 또 하나는 학습의 다양성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 모든 학생들에게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그걸 통해서 우리 학생들의 배움이 성장하는 이것이 바로 교육의 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학교는 시장인가? 누스바움 교수가 공부를 넘어 교육으로라는 책에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학교는 행복한 삶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효율성을 따져가지고 학교를 생각한다. 예를 들어 작은 학교를 통합하고 뭐 또 아이들이 이것을 희망하지만 보다 많은 아이들이 배우는 그런 과목을 신청하도록 유도를 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자기네들이 소망하는 그러한 어떤 배움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익이 없다 하더라도 학습할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열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교육이다. 이런 얘기죠. 경쟁입니다. 이 경쟁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죠. 그런데 경쟁의 내용과 방식에 분명한 것은 교육적인 가치를 담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요즘 경쟁이 너무 지나친 이런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경쟁은 특히 고등학교에서의 경쟁은 이런 거죠. 내가 다른 사람을 눌러야만 내가 위로 올라가는 이런 경쟁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가 한 발 더 앞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어떤 경쟁, 이런 경쟁이 어떻게 학교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되는 그러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학교 얘기 참 많이 나오죠.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학교가 시설 번듯하게 하는 것, 이것이 과연 미래학교일까? 그러다 보니까 시설 투자에만 굉장히 많은 부분 신경들을 씁니다. 어떻게 해서 컴퓨터 막 돌아가고 이런 어떤 학교. 과연 그럴까? 저는 이렇게 미래학교에서 어떤 그 컴퓨터라든가 이렇게 번쩍번쩍하는 시설 이런 것은 교육이 효율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상호관계. 이 상호관계를 통해서 배움이 성장하는 그것이 바로 학교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아이들이 또는 우리 학생들이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나는 존엄한 존재다라는 사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냥 빌빌거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분명히 존엄한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 존엄한 존재로 태어났다라는 것. 그리고 또 우리 학생들의 선택 과정은 다 소중하다. 호기심을 갖고 이를 발전시키는 자세, 그리고 끝으로 지금이 행복해야 한다는 바로 이런 점이죠. 그러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지금은 저당 잡혀야 한다. 이것이 아니라 지금이 행복해야 된다. 저는 그게 바로 미래 학교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요. 학생이 존엄한 존재라는 것. 그리고 또 학생이 자기의 진로, 삶을 위해서 선택하는 그 모든 과정이 다 소중하다는 것. 또 호기심을 갖고 발전시키는 모습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어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행복해야 한다. 바로 이런 점, 그런 점이 미래 학교의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살 것인가? 당신들은 행복한가? 아이들이 행복한 삶, 이런 어떤 모습이 일어나야 된다.
학생들의 삶을 위한 진로 교육 방향은 어떻게 되나? 지금 우리가 보면요, 우리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의 진로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하고 있죠. 진로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것이 진로일까? 이렇게 하는데, 모든 교육이 진로 교육이다라는 거죠.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교육 활동이 우리 아이들의 진로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교육이 진로 교육이다. 그래서 제가 앞에 초, 중, 등 교육은 보편적인 단계의 교육으로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이 아이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아이들이 자아를 찾고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교육과정, 그것이 바로 진로 교육이다라는 거죠. 평생을 살아가기 위해 학생들은 스스로 자기 진로를 탐색하고 실천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 현재 우리가 공교육이라는 것, 진로교육이라는 것, 이런 어떤 부분을 함께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어떤 고민을 배경으로 하여 지금 현재 고등학교에서는 고교 학점제라는 것을 시행을 앞두고 있는 거죠. 도대체 지금까지 제가 말한 이 내용과 고교 학점제 또는 미래교육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라는 겁니다. 이제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시대가 끝났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아이들이요, 지식적인 측면은 컴퓨터를 찾거나 이렇게 되면 더 빠르고 더 많이 알아요. 그걸 확장적 지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어떤 부분을 아이들이 굉장히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그런 것을 접속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은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다 같이 서로가 배우는 이런 시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서로가 학습하는 그러한 시대, 이런 시대가 되었다. 그럼 거기에 맞게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공교육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접근을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앞에서 쭉 말씀드렸던 내용을 바탕으로 미래교육과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 드렸죠. 현재 우리가 가만히 상황을 보니까 현재 교육은 경계가 허물어진다. 이 경계가 허물어진다는 것이 무엇일까? 예, 단적인 예로 지금 우리 학부모님들하고 저하고 지금 우리 다른 장소에 있어요. 다른 장소에서 같은 내용을 보고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 온라인 수업을 할 때 어떻게 했죠? 교실에서 일어나는 것을 각자 자기가 있는 곳에서 연결해서 배웠습니다. 공간을 뛰어넘은 거죠. 공간이 무너졌다는 거죠. 교실이 이제 무너져서 교실이 확대가 돼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시간도 확대가 돼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교사들의 경우에는 전공이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의 전공만 가지고는 융합 수업을 하기가 참 어려워지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공이 이제는 해체되는 이러한 모습.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짤 때 바로 여러 개의 전공들이, 여러 개의 과목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융합 또는 협력 수업,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펼쳐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과거에는 가르치다와 배우다 이렇게 됐었지만 이제는 배우다라고 했어요. 학생이 자기 주도적으로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결정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제는 개념이 달라지고 있죠. 어떻게? 평생교육이라는 개념으로 자기가 필요할 때 배운다라는 이러한 어떤 개념으로 바뀌고 있죠. 그 다음에 학점제 도입입니다. 크게는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학점제가 도입이 되면 야, 학교가 어떻게 바뀌는데? 라고 했을 때 네, 지금까지는요, 출결만 잘하면 됐어요. 결석 안 하면 뭐 최고였죠. 그런데 이제는 이것이 교과목 이수로 바뀌는 거니까, 다시 말하면 국어 시간에 출석과 동시에 시험을 어떻게 치러서 통과되느냐가 이제는 중요한 변화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과거에는
1학년 일반 딱 모여가지고 거기서 출석 체크를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자기가 교과를 선택하니까 1교시 내 수업은 국어일 수 있고 옆에 있는 짝의 수업은 수학일 수 있는 이런 것이 되겠죠. 교과 중심으로 바뀌어간다. 평가가 또 바뀌는데요. 평가는 과정 중심 평가로 바뀌어간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을 대비해서 경기도 교육과정 총론. 물론 교육부 차원에서는 국가적으로 보아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도 마찬가지로 경기도 교육과정 총론이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인간 존엄의 확장 그리고 또 학습 복지라는 것이 있다 그랬죠.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의 학습 복지를 넓혀갈 수 있을까? 그래서 학생이 배움의 주체가 되고 교육과정이 자율화되고 교육의 생태적 전환을 통해서 그리고 학습 복지를 어떻게 실현해서 우리 아이들이 좀 더 배움이 성장할 수 있는 행복한 배움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고민한 것이 바로 경기도 교육과정이죠.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런 어떤 시대적인 흐름을 바탕으로 변화가 오는데 그럼 이런 변화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고민해야 될까? 구도 유이치라는 일본의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십니다. 이분이 쓴 책에 보면 학교의 당연함을 버리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학교의 당연함을 버리다라는 것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 교장 선생님이 학교에 딱 가보니까 그동안 당연히 이래야 돼 라고 했던 것이 이거 과거에서 그냥 내려왔던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고쳐나가는 그런 것입니다. 자, 거기에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학교는 아이들이 사회 속에서 보다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들에게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행동하는 자질, 즉 자율하는 힘을 몸에 배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나는 교육의 원점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이런 부분, 가장 기본적인 부분으로 한번 살펴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대목이 참 좋았어요. 교육의 원점. 그래. 우리가 그동안 고민했던 것이 무엇일까? 이 고민이 우리가 과연 본질에 들어가고 있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한테는 자꾸 자기주도적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과연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주었던가? 라는 질문을 해본다라는 겁니다. 재밌는 그림이 나왔죠? 우리 인간의 발달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이 모습을 쭉 보면 가장 지금 앞에 있는 사람은 아주 정장 차림에 가방도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손에 뭘 들고 있죠? 휴대폰이요. 요즘 현대인들은 휴대폰 떠나서 못 살아요. 휴대폰을 손에서 놓질 못하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공식적으로 휴대폰을 허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최근 2년 동안 있었죠. 원격 수업 하려다 보니까 당연히 아이들은 컴퓨터나 아니면 휴대폰 원하게 된 거죠. 스마트폰 이거 있어야지 공부를 하니까요. 자, 이런 어떤 건데 이러한 현대인의 특징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포노 사피엔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포노 사피엔스. 그러면 우리 아이들도 포노 사피엔스이지만 우리도 포노 사피엔스다라는 거죠. 이러한 포노 사피엔스들은 어떠한 특징이 있을까? 자, 지금부터 집에 있는 아이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저기 특징을 한번 보는 겁니다. 먼저 순간성, 두 번째 무경계성, 세 번째 개체성. 순간성이 뭔가 하면요. 우리 아이들은 어른들은 그럽니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해라.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죠. 아이들은요. 신중하게 생각할 틈이 없어요. 콘서트 예약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콘서트 예약을 한다. 자, 컴퓨터로 들어가서 합니다. 자, 지금부터 문을 열었어요. 순식간에 표가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뭘 신중하게 고민해요. 그 순간을 놓치면 안 되는데. 우리 아이들의 일상은 바로 그런 것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특징은 뭔가 하면요. 행동 먼저 하고 생각은 나중에 한다. 그게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무경계성. 예. 우리 아이들은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구분이 굉장히 잘 안 됩니다. 막 넘나들어요. 자유롭게 넘나들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보면요. 이 오프라인 속에서의 생활보다도 온라인에 더 정성을 쏟을 때가 있어요. 이런 어떤 모습들. 그 다음에 그러면서 또 동시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개체성. 내가 제일 중요해요. 우리 아이들은요. 무엇이든지 나 중심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친구들이 내가 중요하지만 동시에 나는 네트워크로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아요. 대신에 그게 팬덤이 되죠. 팬덤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 예전에는 굉장히 대중적으로 막 몰려다녔지만 요즘은 흔히 말하는 마니아 있죠. 자기가 좋아하는 것끼리 이렇게 모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세계에 들어가 보면 그 속에 친구들이 있어요. 바로 이런 어떤 모습, 순간성, 무경계성, 개체성. 자, 그렇다면 이러한 특징을 가진 이 친구들에게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지금 우리 아이들의 가장 큰 장점은 순간성, 무경계성, 개체성인데 이거는 창의성과 동시에 행동성, 이것이 나타난다. 이 친구들은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 순간성, 무경계성, 개체성. 저 인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이죠. 쟤네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나오는 것이 바로 호모사피엔스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어떠해야 할까라는 질문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아야 한다가 지상과제다 이런 얘기예요. 살아야 한다. 그래서 이 시대에 교육이란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줘야 한다.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줘야 한다. 학교에서도 이제는 살아가는 법을 알려줘야 되고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알려주는 이런 교육이 이제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을 이제 고민하다가 자, 그렇다면 고등학교도 뭔가 바뀌어야겠다 해서 고등학교에 학점제가 나왔죠. 간단하게 개념을 정리를 할게요. 학점제는 이겁니다.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 이수하고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선택 이수 그리고 도달 이렇게 되네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막 언론이라든가 또는 학부모님들 사이에서 잘못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 학점제를 선택 이수한다라는 그것 때문에 무엇이든지 다 자기가 배우고 싶은 과목을 막 선택하는 이런 쪽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과연 이 친구가 도달할 수 있을까 없을까예요. 도달할 수 있을까 없을까. 도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되고 이런 부분이죠. 도달할 수 없다면 선택 이수만 하고 도달하지 못한다면 또는 포기를 해버린다 그러면 우리 안 되잖아요. 이 친구들이 도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바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학교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은 피드백이다라는 거예요. 아이가 어느 정도에 왔으면 그걸 평가를 해서 이 친구가 왜 도달하지 못했는지 또는 어떤 부분이 뛰어난지 이런 것을 가지고 그 친구의 성장을 도울 수 있도록 피드백을 해나가는 이게 학점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고등학교에는요 지금은 단위라 그래요. 이 단위라는 것은
고등학교 수업은 1시간을 50분 수업을 합니다. 50분 수업을 17주 하게 되면 1단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것을 학점이라는 것으로 바꾸어 가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말씀드렸고요. 학점제란 이런 거구나 말씀드렸는데, 자, 현재까지 어디까지 왔을까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왔을까? 이런 부분도 참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과연 어디까지 와 있을까? 지금 보니까요, 파랗게 표시된 부분, 일반 계고에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22년, 24년이에요. 22년? 내년이네? 전체 고등학교에 적용되는 것이 25년? 이렇게 돼 있죠. 순간적으로, 자, 우리 아이 딱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이니까 얘가 25년에는 어디에 갈까? 어디쯤에 있을까? 또 이런 거 막 생각하시죠. 벌써 초중등교육법 이거에 고교 학점제라는 명칭이 들어갔어요. 물론 22년 3월 25일에 시행될 예정이지만, 그러니까 법으로도 이제는 갖춰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얼마 전에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이제 고시를 했죠. 주요 사항을 발표를 했어요. 주요 사항을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22년에 가서 고시를 하겠죠. 그 다음에 24년 2월 달에 28년 대입제도 개편안을 발표를 하겠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 시선은 여기에 다 쏠려 있어요. 대입제도 개편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될까? 그건 뭐 아무도 모르죠. 지금 어떻게 될지. 다만 한 가지. 지금 나오고 있는 일반 계고에서부터 이렇게 단계적으로 차곡차곡 적용이 되고 있는 이러한 부분이 반영된 대입제도 개편안이 나와야겠죠.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될까? 우리는 그걸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럼 2028 대입제도일까? 이 2028 대입제도가 바로 2025년에 들어가는 신입생들부터 적용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고등학교는요. 지금 고등학교요. 지금 고등학교는 이거 준비해야 됩니다. 22년, 내년이죠. 내년에 총 이수 학점을 보시면 1, 3학년 204단위 해서 1학년 204단위, 2학년 204단위, 3학년 204단위. 그대로죠. 그런데 23년도에 보니까 1학년은 192학점. 2학년, 3학년은 204단위. 2024년도에는 1학년, 2학년이 192학점, 3학년은 204단위. 그러고 나서 25년에 가서 1학년, 2학년, 3학년이 전부 192학점으로 바뀌었죠. 그러면요, 고등학교는 어떤 변화가 있겠어요? 23년부터 1학년이 학점제가 적용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학점제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준비가 되어서 이 친구들이 3학년이 되는 25년이 되면 이 친구들은 전부 다 192학점을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준비를 해나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있어요. 2022년까지는 204단위로 총 2890시간이 이수를 합니다. 학생들이. 그런데 25년에는 2560시간을 이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업 시간이 조금은 여유가 생겨요. 그러면서 수업 횟수는 감축되지만 문제는 현재의 수업 일수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교과 융합 수업, 그 다음에 아이들의 미이수 보충 지도, 이런 프로그램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서울대학교가 발표를 한 핵심 권장 과목 이런 것이 있어요. 볼까요, 한번? 핵심 권장 과목은 학과, 대학 학과에서 공부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이수를 권장하는 과목이고요. 권장 과목은 학과에서 공부하기 위해
그냥 이수를 권장하는 그러한 과목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는가 하면 하나 예만 들게요. 수학 쪽의 과목. 자, 수학 쪽의 과목을 보니까 자연과학대학 물리천문학부 여기에 보면 핵심 권장 과목은 물리학2, 미적분, 기하 이렇게 되어 있죠. 권장 과목은 확률과 통계. 지금 학생들이 대체로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문과적 성향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확률과 통계를, 그리고 자연계 성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물리학을 전공하고 싶다 그러면 뭐는 선택해라. 물리학2 선택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물리학2를 어렵다고 선택 안 하거든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적어도 이 학과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정도는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겠죠. 문제는 이렇게 대학에서는 발표를 딱 했지만 이것이 우리들한테는 어떤 느낌을 주죠? 이거 해야겠네? 우리 아이가 어디를 가려면 이거 해야 되겠네? 조금 강제적인 성격을 좀 갖죠. 그러면 다른 대학은요. 명지대, 국민대, 서울여대, 숭실대 이런 데서 계열별 선택 과목 가이드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과목을 쭉 얘기를 했어요. 큰일 났네요. 이거 어떡하죠, 이거? 우리 아이 어느 대학에다 맞춰가지고 공부를 시켜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자, 학생들은 학교에서 자기가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학습하고 도달하고 이수를 하는 것이 우리 학점제라고 했어요. 이런 과정에 교사들은 뭐 할까요, 그러면? 교사들은요, 학생의 실력을 진단하고 또는 학생의 학습에 도달한 지점을 진단하고 그걸 통해서 수업 평가를 디자인하고 그 다음에 확인, 피드백을 해서 우리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런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학교 교육 과정이더라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어느 대학에서는 이런 과목 꼭 해야 되고 이런 과목 해야 된대 라는 그것을 대학에다 맞춰가지고 고등학교가 설계를 할 거냐, 아니면 고등학교에서 우리는 이러한 가치와 철학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길러내겠다, 이렇게 배우게 하겠다, 어느 쪽이냐라는 거죠. 학교 교육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교과 협의회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선생님들이 교과 협의를 통해 가지고 그래 우리 과목은 어떻게 수업을 합시다 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교사의 수업 디자인과 평가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이런 것이 필요해집니다. 그래서요, 제가 아무래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바로 인천고등학교가 어떻게 학교 교육과정 만들었을까라는 거죠. 우리 학교는 학교 교육과정을 3년 동안 다듬어 왔어요. 3년 동안 다듬어 왔는데 올해 뭐 대입에서도 결코 뒤지지 않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자랑하고 싶은 그러한 어떤 결과를 지금 가져오고 있는데요. 학교 교육과정이 왜 중요하냐, 특히 학점제에서 학교 교육과정은 왜 중요할까? 우리 솔직히 말해서 우리 아이의 꿈, 아이가 가고 싶은 대학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잖아요. 그런데 그 대학에 맞춰가지고 무슨 과목하고 이렇게 고민해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 아이들이 고루고루 배우고 그 배운 것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대학에 가서 면접이라든가 또는 수능 시험을 본다든가 이런 어떤 과정에서 그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학교 교육 과정 제대로 하고 학생들과 함께 교사들이 수업 평가에 어떻게 집중하느냐, 그 결과가 대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학교는 구리시에 있는 26학급 규모의 일반고입니다. 혁신학교이고
아마 화성, 오산 쪽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 여기는 조금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그런데 고등학교니까 고교 학점제가 맞물리는 상황에서 그동안 축적해왔던 혁신학교 철학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교육과정도 재구성해야 할 필요를 느낀 거죠. 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고민을 해나가는 겁니다. 가장 먼저 했던 것은 그래, 우리 학교의 아이들을 어떻게 기를 것인가? 그래서 우리 학교가 기르고자 하는 학생상이 무엇인가? 이거. 두 번째, 교직원들은 우리 학교에서 근무한다는 자부심이 있는가? 세 번째, 우리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었어요. 여기 세 번째 있는 이 질문은요, 이런 겁니다. 고등학교니까 대학 들어가면, 어느 대학 들어갔어. 끝! 이게 아니고, 이 친구들이 대학까지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서 과연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내용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 저희들은 거기에 관심 갖자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나서 학교 교육과정을 세워가는 건데 저희들이 이렇게 목표를 세운 거죠. 학교 교육과정을 하루아침에 확 뜯어고치는 것이 아니라 2018년, 19년, 2020년에서 3년 동안 계획을 세웠습니다.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모든 교육 활동은 정규 교육 과정 안으로 끌어들인다라는 거였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학교에서 정규 교육 과정이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교과 수업과 창의적 체험 활동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 두 가지가 그대로 학교 생활 기록부에 기록이 되는 거죠. 그거 외에 다른 거 기록될 것도 없어요. 정규 교육 과정 안으로 끌어들여야 되는데 우리는 정작 정규 교육 과정에 집중하기보다도 다른 어떤 방과 후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더 많은 신경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자. 정말 중요한 것은 수업 평가다. 그 안으로 다 끌어들이자. 오죽하면 우리 학교가 덴마크에 있는 류슨스틴 고등학교하고 국제 교류를 하고 있는데 야, 이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안 된다. 그냥 뭐 오고 가는 게 무슨 도움이 되느냐. 그게 아이들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 진로를 세우는데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하자 해서 덴마크 문화의 이해라는 교과목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정규 수업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2019년에 각 교과에서 배워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과목과 그 다음에 확장, 심화할 수 있는 과목을 단계를 고려하여 정한다. 이 과목을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과목을 배우게 하고 이 과목 다음에 이 과목을 배우게 하자라는 그 단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교과목의 단계라는 것은 이걸 배워야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무조건 그럴싸한 것, 어려운 것 이것만 가지고 들어온다고 해서 이 친구가 대학에서 좋은 평가 받을 수 있을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했던 작업이 이수 단위를 통일하는 거예요. 왜? 이수 단위를 통일해야지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죠. 똑같이 3단위로 3학점으로 전부 다 통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모든 학생들이 과목을 고루고루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작업을 한 거예요. 이렇게 작업을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크게 손볼 것이 없으니까 미진한 부분만 이제 손을 대서 올해는 아주 너무나도 쉽게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이제 쭉 하고 그러다 보니까 스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정규 교육과정 안에서 공부를 시키고 학생들이 거기에서 이 공부를 통해 가지고 학생부 기록과 그 다음에 수능에 대한 대비 이런 것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협의체, 학교가 굉장히 소통 이런 것을 이제 활발하게 했는데 지금 보시면 밑에 있는 사진은 온라인으로 선생님들이 온라인으로 저렇게 회의를 하는 겁니다. 뭐 서로 대면으로 만나지 못한다 해서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만나서 줌으로라도 만나가지고 서로 얘기를 해보고 그 옆에 나온 것은
고민했던 것을 갖다가 막 올리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우리 어떻게 수업할 것인가, 어떻게 학교를 운영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하고요. 그다음 위에 있는 사진은 3주체, 즉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가 월마다 매월 만나가지고 회의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학교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자 온라인 수업 준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니라 학생 입장에서, 학부모 입장에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해야 될 부분을 얘기를 해주니까 서로가 도움이 되는 거죠. 이런 어떤 협의체를 가동을 하고 또 톡 또는 밴드 이런 것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3주체 협의회 톡, 그 다음 부장단 협의회 톡, 그 다음에 학부모 밴드 뭐 이런 것이 계속해서 돌아가서 서로 의견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2021년 올해 초 학교 교육과정 기본이 드디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림 한번 보세요. 밑에 있는 그림. 우리 학교는 자율, 소통, 토론, 조화가 운영의 원리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자존감, 호기심, 책임감, 자주성, 삶과 연결하는 5대 역량을 배우게 됩니다. 그럼 이러한 5대 역량이 결국 선생님들의 수업에 담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학생들도 학교에 와서 행복해하고 선생님들도 행복하고 학부모들도 행복해야 된다. 이것이 뭐로 이어져야 되느냐 하면 행복한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 이런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올해 우리 무엇에 집중할까? 뭐 다른 거 없죠. 수업과 평가에 집중하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동안 우리가 했던 여러 가지 교육 활동을 정리를 하는 겁니다. 아름 과정, 다운 과정, 숲 과정 이런 명칭으로 정리를 하는데 아름 과정은 창의적 체험 활동과 관계된 부분을 정리를 했고요. 다운 과정은 교과와 관련된 것을 정리를 했고 숲 과정은 진로 탐색과 관련된 부분을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각 교과의 교육 과정 이 서로 관계는 어떻게 될까? 기초교과와 탐구교과, 저게 나오는 기초교과와 탐구교과라는 얘기는요, 우리 학부모님들이 잘 아시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과목이에요. 이런 과목들과 창의 융합교과와 학교 특성교과, 뭐 교양교과라든가 이런 부분, 요 과목들이 서로 상호 보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의 융합교과와 학교 특성교과는 프로젝트 수업의 기본이에요. 프로젝트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이 서로 협력해서 막 수업을 하고 탐구를 하고 이러는 거죠. 그럼 이거 주제를 어디서 가져오느냐? 주제를 기초교과와 탐구교과에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일반적인 수업 시간에 내가 배운 핵심 개념을 더욱더 깊게 끌어가는 것이 결국은 창의 융합교과와 학교 특성교과죠. 저는 바로 이런 부분에서 우리 학교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와 수능에 대한 대비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다. 지금 학교들이 준비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고교 학점제가 됐다고 해서 무조건 자 오늘부터 고교 학점제 한다 이게 아니라 학교 교육 과정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지금 다들 그걸 고민하고 있죠. 이제 학생이 인창고에 입학을 합니다. 1학년 1학기에는 그 학생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운영이 됩니다. 1학년 2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는 공부해야죠. 전문 및 심화교육과정. 3학년 2학기는 진로 탐색의 진로에 따른 선택과 지원을 통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들 면접 지도에 저까지 이제 막 투입이 돼 가지고 면접 지도를 하고 그랬으니까요. 이런 어떤 과정, 그런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떠세요? 지금 이제 이렇게 교육 과정을 세우고 그걸 통해서 한 아이가 입학해서 졸업할 때까지 이런 단계로 공부를 하는구나
라는 것이 들어가게 되죠. 올해는 이러한 고민들, 21년도에는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이런 고민을 했던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 선생님들이 함께 들여다보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맞아,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학생들이야 라는 거였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이다. 그래서 학생 한 명 한 명을 우리가 살펴보자 라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평가는 어떻게 돼야 될까? 평가는 아이들의 변화입니다. 아이들의 변화. 이 변화를 살펴보자 라는 거였죠. 이런 부분이 우리 학교에서 선생님들도 그렇고 공동체가 함께 합의가 됐던 이런 부분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7월 7일 날 내일신문이라는 거기에서 한 면 전체에 우리 학교에 대한 소개를 해준 거예요. 저는 이 제목이 너무 좋았는데요. 교육과정 우수고교로 한 건데, 학교 공동체 토론을 거쳐서 열린 교육과정을 구현했다라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 교육과정, 우리 학부모님들 중에서 올해 우리 학교 학생 중에서 이런 재밌는 학생이 있었어요. 인문계 학생인데, 인문계를 선택해서 공부하는 학생인데, 이 친구가 수학을 보니까요, 미적분도 신청해서 공부했고, 기하도 신청해서 공부했고, 확률과 통계도 신청해서 공부했고, 수학 과목을 거의 다 신청해가지고 공부를 한 거예요. 너무나도 신기했죠. 수학이 굉장히 관심 있는, 재미있어하는 이런 친구인데, 아니나 다를까 이 친구는 학과는 이제 경제학과를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수학 문제 굉장히 잘 풀더라고요. 바로 그런 식으로 학생들이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제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굉장히 우리 학교의 장점인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부분에서 우리는 또 어떤 것을 했는가 하면, 자, 교과 부분에서 우리 학교가 없는 거, 우리 학교가 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을 광운대학교, 우리 아무래도 저 북쪽에 있고 그 근처니까요. 거기에 있는 학교하고 손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교, 이 대학이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 로봇 또는 빅데이터 이런 부분을 우리 학교로 끌고 와서 주문형 강좌를 통해서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비교과 부분, 교과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비교과는 어떻게 하지? 비교과는요, 바로 이제 며칠 전에 우리 인근에 있는 구리시 청소년 재단하고 손을 잡았어요. 그래서 비교과 부분도 이제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 거기 가서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뭐 이런 어떤 것을 지금 갖추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거는 여기 이제 우리가 학점제 들어가기 직전에 해야 되는 부분으로, 가만히 보니까 우리 학생들에게 결국 학교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학습을 잘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인창고 학습 코칭 시스템, 이걸 이제 신입생들부터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상담 및 학습 전략, 그리고 피드백, 이걸 한 학기 동안 이런 걸 해서 자기가 어떤 부분을 내가 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3주체들이 모여가지고 인창고 공동체 존중의 약속해서 서로 우리 이렇게 존중하며 지냅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다른 얘기보다도 바로 우리 졸업생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야죠. 우리 졸업생들이 어떤 것일까? 지금 제일 왼쪽에 보이는 그 남학생, 이 친구는 지금 미국의 대학에 진학을 했어요. 이 친구가 바로 이제 덴마크 문화의 이해라는 그 과목을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또 덴마크 류스틴 고등학교에 거기 가서 공동 수업을 하고, 또 그 친구들이 우리 학교에 왔을 때 같이 했던 이런 친구인데, 그 과정을 통해서 맞아, 나는 아예 해외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미국 대학에 면접을 봤어요. 그래서 그 미국 대학에 면접을 봤는데, 거기 자기소개서에다가 우리 학교에서 그 덴마크하고 했던 그 내용을 쭉 썼더니 그 면접관들이
그렇게 질문을 많이 하더랍니다. 바로 이런 그 친구로 지금 아마 플로리다 대학에 지금 9월달, 거기는 학기가 9월달부터 시작이 되니까요. 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있는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참여 수업, 다양한 활동, 그 다음에 또 수행평가 활동이 바빴지만 이것은 굉장히 헛되게 지나갔다고 느낀 적 없었다. 또 밑에 있는 친구는 수업하고 행사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가장 오른쪽에 있는 저 친구 같은 경우는 진로를 어떻게 찾았던가 라는 내용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어떻게 자기 진로를 찾아가는가,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쉽고 다양하고 더 넓게 열리는 것이 학점제가 된다. 단, 학점제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달린 거겠죠. 어떻게 준비하느냐. 이런 어떤 부분,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학점제를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세 가지였죠. 공교육은 어떤 의미를 가져야 할까요? 또 미래교육과 학점제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실제로 학교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요? 라는 부분이었습니다. 무조건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야 이거 이렇게 해서 대입하고 연결이 될까라는 그런 걱정보다도 어떻게 차곡차곡 준비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더욱더 소중하게 한 발 한 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그 진로, 다양한 진로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 준비한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 학부모님들이 지금 질문사항을 굉장히 많이 올려주셨네요. 그래서 질문을 한번 읽어주시고 그 질문을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고교 학점제 시행 이후에 담임교사의 역할, 또 학급의 의미와 공간적 개념, 이 변화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류슨스틴 고등학교 얘기를 했죠. 덴마크. 거기는 이미 학점제가 있는 거잖아요. 학생들이 등교를 하게 되면 자기 시간표대로 교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 하나요. 덴마크 선생님하고 이제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국 교육의 장점 중에 장점이 담임 교사제다. 담임 선생님들이 이렇게 챙겨주는 그런 것이 있다. 우리 덴마크는 그게 없어서 어떻게 한국의 담임교사제를 좀 접목을 해볼까 지금 그걸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의 장점인 이 담임교사제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진 않을 거다. 우리는 그래도 먼저 모여서 담임교사가 뭐 이런 거 저런 거 챙겨주고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이 이제 다시 흩어지게 되는 이런 부분이 있겠죠. 자, 그런데 학점제라고 해서 1교시서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모든 학생이 다 움직이고 이러진 않아요. 공동으로 들어야 될 과목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선택해서 들어야 될 과목도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방법에서 아마 이런 부분은 조율이 돼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굉장히 좋은 그런 아이디어라고 해야 되나요? 의견을 제시를 좀 해주셨네요. 언제부터 이것이 시행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그건 아까 25년부터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1학년이 되는 것이 바로 23년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대학도 졸업이 힘들게 만드는 것으로 하는 게 경쟁에서 아이들을 구제하는 방법이라 여겨집니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졸업을 힘들게 만드는 것, 그 다음에 또 입학은 쉽게 하는 것, 이렇게 이러한 혁신적인 교육의 진행이 언제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뭐 정책 담당자가 아니라서 그건 답변 드리기는 참 어렵고요. 우리 학부모님의 그 어떤 좋은 의견 이런 것이 끊임없이
교육부나 이렇게 대입을 고민하는 그런 정책 당국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봅니다. 네, 그 다음 질문 한번 가볼까요? 고교 학점제가 매우 좋아 보이지만 소수를 위한 강좌 개설은 어차피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은데 그렇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라고 했어요. 소수를 위한 강좌 개설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왜 이런 판단을 하실까요? 지금 현재 아까도 제가 언뜻 말씀드렸죠. 지금 현재 우리 학교에서 주문형 강좌를 듣고 있는 학생들은 지금 현재 개설된 과목에 8명이 듣기도 하고요. 또 12명이 듣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듣고 있어요. 그래서 소수를 위한 강좌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정책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공동교육과정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주문형 강좌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는 뭐 조금 더 이 확산이 되겠죠. 네. 네, 마지막 질문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얼마 전 순회교사에 대한 기사도 본 적이 있는데요. 교사의 소속감도 적고 업무량은 많고 교원의 자격을 완화시켜 교원 자격증이 없어도 전문가로서 인정을 받으면 초빙 등의 방식으로 가능하겠지만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셀 경우 어떻게 운영될지 걱정이 되네요. 예, 저거는 지금도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를 초빙하자 해서 지금 계속해서 교육부 차원에서도 이 설문조사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인데 지금 이런 어떤 그 부분이 잘 조율이 되고 무엇보다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학교에서 학생들이 수업 평가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부분이 잘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되면 좋겠다. 아직까지 준비해야 될 시기가 조금은 남아 있으니까 그 시기라도 교육부 또는 정책 담당자 또는 경기도 교육청 이런 데서 잘 준비해야 되고 학교는 또 학교대로 역시 또 그런 부분을 잘 준비를 해야 되겠죠. 네. 네. 이렇게 해서 질문까지 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 아쉬운 부분이 있겠지만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개선 작업을 해 나가면서 그러면 조금이라도 더 좋은 환경에서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저녁 시간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